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의 두께가 만만치 않은데요. 네, 시작부터 아주 묵직한 주제를 다루게 되네요. 그만큼 오늘 다룰 내용이 우리 생명과 직결된 아주 치열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인체 내부의 이야기란 뜻이겠죠. 이번 시간의 미션은 바로 우리 혈관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그 고요한 살인자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심장 스텐트 시술 뒤에 가려진 진실도 파악해볼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마스터키, 바로 산화질소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고 싶네요.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께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 있잖아요. 짜게 드시지 마세요. 저염식 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요. 네, 아주 익숙한 조언이죠. 그런데 과연 이 저염식이 언제나 무조건 100% 옳은 걸까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절대적인 명제에 아주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을 여셨네요. 사실 오늘 분석할 자료들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게 단순히 소금을 덜 먹자, 더 먹자 같은 단편적인 건강 팁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읽으면서 이게 단순한 식단 문제가 아니구나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 매 초마다 벌어지고 있는 생존을 위한 아주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 인체는 본래 혈액과 체액의 염도를 0.9%로 아주 정교하게 유지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아, 0.9%요? 눈물이나 땀에서 약간 짠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군요. 맞아요. 이 미세한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분석한 자료 중에서 제가 가장 크게 아차 싶었던 반전이 바로 이 염도와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놀라셨나요? 극단적으로 짠 음식을 피하고 지나치게 저염식만 고집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까 말씀하신 그 0.9%의 염도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외부에서 소금이 극단적으로 안 들어오면 몸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큰일 났다. 소금이 안 들어온다. 지금 몸 안에 남아있는 나트륨이라도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꽉 쥐고 있어라 하면서 일종의 비상 방어 시스템을 가동해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우리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 자체를 수축시켜버리고요. 그렇다면 고혈압을 일으키는 진짜 범인이 우리가 식탁에서 뿌리는 소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금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료를 보면 진짜 문제는 소금이 아니라 배출되지 못하고 세포 내에 축적된 나트륨이라고 딱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세포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세포 안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겹겹이 쌓인 나트륨이 모든 질환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첫 번째 블록인 셈이죠. 나트륨이 세포 안에 갇히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나트륨이라는 녀석의 가장 큰 특징은 주변의 물을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물귀신 같다고 할까요? 아, 물을 막 끌어당기는군요. 네. 세포 안에 나트륨이 비정상적으로 꽉 차게 되면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린 그 0.9%의 삼투적 균형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농도를 묽게 만들어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수분을 억지로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물을 잔뜩 흡수해서 빵빵해진 물풍선을 상상하면 딱 맞겠나요? 정확합니다. 좁은 공간에 있는 세포들이 전부 물을 잔뜩 먹으면 물풍선처럼 부피가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꽉 막히는 기분인데요. 세포 하나하나가 퉁퉁 부어오르면 그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미세한 모세혈관과 조직들을 박대내서 안으로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지나가야 할 파이프가 외부의 압력 때문에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좁아진 파이프에 똑같은 양의 피를 통과시키려면 심장은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피를 뿜어내야만 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혈압이 훅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기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세포가 붓고 혈압이 높아지는 과정은 단순히 혈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체내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의 배뇨 기능까지 둔화시키는 연쇄작용을 일으키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꽉 막힌 세포 속 나트륨을 대체 어떻게 밖으로 빼내고 무너진 삼투압의 균형을 되찾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수많은 세포 하나하나를 핀셋으로 짜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에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핵심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산화질소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치유의 기전이 시작되죠. 저는 자료에서 이 산화질소가 작동하는 원리를 읽고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산화질소가 그 퉁퉁 부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자신이 치환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 치환 작용이 바로 세포의 생사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한 비유가 맞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좁은 방 안에 물을 잔뜩 흡수한 엄청나게 큰 스펀지가 하나 있다고 쳐보죠. 이 스펀지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네, 방 벽을 밀어내고 있는 상태겠군요. 맞아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산화질소라는 청소부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거대한 스펀지를 방 밖으로 뻥 차서 빼내버리는 겁니다. 아주 시원한 해결책이네요. 거대한 스펀지가 빠져나가니까 방, 즉 세포의 부피가 원래 작고 정상적인 크기로 확 줄어드는 거죠. 세포들이 붓기를 빼고 쪼그라들면서 혈관을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니까 좁아졌던 혈관길이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뚝 떨어지는 마법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시각화입니다. 과학적 기전인데도 머릿속에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방벽을 밀어내던 스펀지가 사라지면서 공간에 여유가 생기는 원리죠. 네, 진짜 딱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단순한 화학 합성물이 아니라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라는 표현입니다. 대사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는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님들께는. 그렇죠. 아주 쉽게 풀어보자면 산화질소라는 불안정한 기체가 우리 몸속에서 날아가지 않고 목표한 세포까지 안전하게 도달해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한 운반체 혹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기체가 날아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자림에 따르면 이 천연 대사체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합해 놓은 천연 미네랄 이온들을 듬뿍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네랄 이온이라면 단순히 나트륨만 빼내는 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나트륨이라는 스펀지 하나만 밖으로 덜렁 빼내고 임무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빈자리에 유익한 미네랄을 채워 넣어서 혈액과 체액의 미세한 삼투압 균형을 다시 맞춰주는 겁니다. 나트륨이 또다시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아주 전방위적인 밸런스 조절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세포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이자 최후의 보루인 신장 이야기로 넘어갈 때입니다. 신장은 인체의 하수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죠. 흔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대사성 질환들이 수십 년 동안 몸을 망가뜨리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라고들 하잖아요. 혈액과 체액의 총량을 조절하는 곳이니까요. 네,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 전신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많이 쓰이는 혈압약, 그중에서도 소변을 강제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이뇨제와 이 산화질소 대사체의 작용 방식을 비교해놓은 대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대의학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정확히 찌르는 내용이죠.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은 기전 자체가 아주 직관적입니다. 혈관이라는 파이프에 흐르는 물의 양 자체를 줄여버리면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물의 양을 줄여서 수압을 낮추는 방식이군요. 네, 그래서 신장을 인위적으로 강하게 쥐어짜서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을 소변으로 대량 배출시킵니다. 당장 혈압계에 찍히는 숫자는 떨어지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혈액과 체액을 바짝 메마르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럼 신장 입장에서는 엄청난 무리가 가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인 신장이 만성적인 탈수와 과부하에 시달리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장 기능 자체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관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산화질소 대사체는 아예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억지로 물을 빼내는 게 아니라 세포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자체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신장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강제 배출이냐 아니면 기능 회복이냐의 차이입니다. 네, 신장 기능을 억누르거나 쥐어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찌든 때를 벗겨내고 기능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혈액 부피를 정상화시키고 혈압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신장의 부담은 확 줄여주고 원래 신장이 해야 할 기능은 회복시키는 완벽한 윈윈 전략 아닙니까? 현대의학의 혈압약이 혈관을 억지로 확장하거나 심장 박동력을 줄이거나 이뇨제로 혈액량을 감소시키는 이 세 가지 작용을 주로 한다면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가역적인 균형을 맞추며 이 모든 작용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낸다는 점은 의학적으로도 무척 놀라운 부분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전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님을 위해 반드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산화질소가 이렇게 완벽한 역할을 하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독이구나, 당장 끊어버려야겠다 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약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청취자님. 임의로 약을 뚝 끊어버리는 것은 몸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훌륭한 주치의 선생님의 처방에 더해서 내 몸의 기초 공사를 다시 다져줄 아주 유능한 현장 소장을 한 명 더 고용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네, 산화질소 대사체는 어디까지나 우리 몸이 스스로 원인을 다스리고 제 기능을 서서히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하고 든든한 치유의 보조 역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신장이 혈액의 양을 조절하는 하수 처리장이라면 이제 그 혈액을 전신으로 힘차게 뿜어내는 거대한 펌프, 즉 심장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심혈관 질환은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죠. 주변에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거나 응급실에 가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다는 분들 이야기 종종 들으실 겁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핏줄이 아예 꽉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거고,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일시적으로 피가 안 통할 때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오는 거잖아요. 두 질환 모두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이 질환들의 공통된 원인은 결국은 혈관과 혈액의 오염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파이프에 녹과 찌꺼기가 잔뜩 껴서 수압이 약해지고 결국 물이 안 통하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은 이치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 보면 따투르베노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했네요. 이게 산화질소 대사체로 액체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 좁아진 혈관에 들어간 스텐트를 직접 닦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텐트를 닦아주는 액체로서의 기능. 그게 정말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술을 해서 스텐트를 삽입하신 분들에게도 이 따투르베노가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스텐트의 오염을 닦아주니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자료를 꼼꼼히 읽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스텐트 시술을 단 한 번으로 끝내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많은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이 겪는 비극적인 굴레입니다. 1년, 2년 지나면 다른 혈관이 또 막혀서 재시술을 받고 나중에는 심장 혈관 여러 군데에 스텐트가 꽂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스텐트 시술은 좁아진 혈관에 금속망을 넣어서 물리적으로 길을 확 넓혀주는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적이고 훌륭한 응급처치입니다. 막힌 당장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죠. 하지만 스텐트는 물리적으로 길만 넓혀 놓았을 뿐 근본적인 환경을 바꾸는 치유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파이프만 넓혀 놓았지 흘러가는 물 자체는 여전히 흙탕물이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혈관을 막히게 했던 원인, 즉 끈적끈적한 혈액 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노폐물들과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려 탄력을 잃은 혈관 내벽의 오염 상태는 시술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따뚜르베노 같은 액체 형태의 산화질소가 스텐트를 직접 닦아주는 게 근본적인 보완책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스텐트 시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산화질소의 가장 강력하고 독보적인 장점으로 림프 청소 능력을 심층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림프 청소요? 우리 몸의 하수구망 같은 곳을 청소해준다는 뜻인가요? 네, 림프계는 우리 몸속에서 세포들이 활동하고 남은 찌꺼기나 독소, 바이러스 등을 수거해가는 일종의 전용 폐기물 처리망입니다. 혈관 속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하수구 막히면 집안에 물바다 되는 거랑 똑같겠네요. 그렇습니다. 산화질소 대사체는 바로 이 림프 순환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킵니다.
혈관 내벽 구석구석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나 중금속, 노폐물들을 림프라는 하수구 밖으로 원활하게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찌꺼기를 밖으로 싹 빼주는군요.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비로소 끈적했던 혈액이 맑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 내벽이 다시 유연한 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스텐트 시술로 급한 불을 끈 이후에 다시는 다른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를 하려면 바로 이 림프 청소를 통한 혈관 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혈관 속에 전담 청소부를 24시간 상주시키는 거나 다름없네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의 놀라운 청소 능력과 혈뇨 개선 효과를 그냥 이론으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떡하니 증명해낸 실험 이야기가 자료에 있더라고요. 네, 부센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된 아주 인상적인 실험이죠. 청취자님, 양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쥐를 대상으로 아주 기발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쥐의 목을 지나는 경동맥, 그러니까 뇌로 엄청난 양의 피를 올려보내는 아주 핵심적인 핏줄을 인위적으로 꽉 묶어버린 겁니다. 극단적인 혈뇨 차단 상황을 만든 거군요. 네, 피가 뇌로 가지 못하게 차단해서 일종의 극단적인 뇌경색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죠. 뇌세포들이 피를 못 받아서 서서히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쥐에게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를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과가 아주 드라마틱했죠. 맞아요. 묶여있던 핏줄 주변으로 새로운 우회로가 열렸는지 뇌로 가는 혈류량이 확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요.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뇌세포 구석구석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청술되는 작용이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죽어가던 뇌세포 주변에 혈류량이 늘어나고 깨끗하게 청소되는 이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확인된 거네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막힌 길을 뚫고 청소까지 해내다니요.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뇌경색과 뇌출혈이라는 두 질환의 발병 원리를 이 실험 결과와 함께 연결해보면 산화질소의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이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두려운 질환들인데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뇌경색은 피가 굳어버린 덩어리인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꽉 막아서 피가 안 통하는 병이고, 반대로 뇌출혈은 뇌혈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병이죠. 결과는 완전히 반대 같지만 원인은 맞닿아 있습니다. 원인이 같다고요? 피가 안 통하는 거랑 터지는 게요? 네, 뇌혈관이 왜 갑자기 터질까요? 단순히 혈관벽이 나이가 들어서 얇아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딘가가 노폐물로 꽉 막혀서 길이 좁아졌는데 심장은 살기 위해 좁은 길로 피를 계속 밀어넣다 보니까 그곳을 뚫고 지나가려는 피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거세집니다. 아, 좁은 호스 끝을 꽉 쥐고 물을 틀면 수압이 엄청 세지는 거랑 같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좁아진 곳 주변의 약한 혈관벽이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뻥 터져버리는 현상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그런데 산화질소 대사체는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림프 청소를 통해 찌꺼기를 치워버립니다. 물이 콸콸 통하게 만들어서 쏠려있던 압력을 쑥 낮춰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혈류량 증가와 림프 청소 작용이 과연 이 실험에 등장한 쥐의 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것은 뇌뿐만 아니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우리 몸 곳곳의 미세한 혈관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대한 치유의 이벤트라는 점이 이 실험이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와, 온몸의 미세혈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산화질소가 세포에 갇힌 나트륨도 빼줘, 신장 기능도 살려줘, 따뚜르베노로 스텐트 시술 후에 혈관 청소도 해줘, 심지어 뇌혈류량까지 늘려준다니까 당장 사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 만병통치약이라도 된다는 걸까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수많은 대사성 질환은 결국 나의 일상적인 습관이 누적된 결과물이라는 뼈 때리는 진실을 던지죠. 평소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상급의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를 매일 챙겨 먹는다고 한들 밤마다 짜고 기름진 야식 먹고 숨쉬기 운동 말고는 안 하고 매일 밤 술로 달리고 잠도 제대로 안 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밑 빠진 독에 엄청나게 비싼 물을 붓고 있는 꼴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밑 빠진 독은 채울 수가 없죠.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흡연, 불면 같은 생활 습관의 철저한 교정이 그 어떤 훌륭하고 값비싼 치유 물질보다
무조건 영순위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지만 그 튼튼한 기반에는 타협 없는 자기 관리가 필수적으로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자료의 후반부에 소개된 아주 뜻깊은 라틴어 단어 하나가 이 메시지를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죠. 바로 운두쿠라입니다. 운두쿠라. 발음도 참 예쁜데요? 무슨 뜻인가요? 직역하자면 함께 치유하라 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치유하라. 참 든든하고 멋진 말이네요. 즉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라는 강력하고 훌륭한 생화학적 도구와 나 자신의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일상적 도구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함께 힘을 합쳐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산화질소 대사체는 외부에서 억지로 밀어넣는 화학약품이 아닙니다. 본래 젊고 건강한 내 몸 안에 충분히 존재해야 마땅한 자연스러운 치유 물질입니다. 원래 내 몸 안에 있어야 하는 거군요. 하지만 시간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금이 가고 노후화되는 헌집이 되어갑니다.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산화질소의 생성량도 30대, 40대를 지나며 뚝뚝 떨어지게 되고요. 헌집이라니까 왠지 좀 서글퍼지는데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헌집이 낡아가는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타고난 생리적 조건이라는 그릇이 아주 커서 조금 망가져도 버틸 여력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미 그릇이 군데군데 깨져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상태가 다 다르다는 뜻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조른 것을 먹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부족해진 산화질소를 채워주되 각자의 몸 상태와 그릇의 크기,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 맞춰 세밀하게 조율하는 개인별 맞춤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 몸이라는 이 단 하나뿐인 헌집을 어떻게 정성껏 보수하고 아낄 것인가. 그 치유의 진정한 주체는 산화질소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라는 말씀이 마음속 깊이 와닿네요.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달린 텍스트의 스케일과 깊이가 제법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다루어야 할 정보의 양이 상당했죠. 숨가쁘게 짚어본 핵심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짧고 임팩트 있게 머릿속에 정리해볼까요? 가장 먼저 지나친 저염식이 오히려 나트륨을 세포 안에 닫아버려 삼투압 균형을 깨고 혈압을 치솟게 만든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죠. 그리고 산화질소는 이 꽉 막힌 방에 갇힌 나트륨 스펀지를 밖으로 뻥 차내서 세포의 부피를 줄인다는 것도 다루었고요. 맞습니다. 또 이뇨제와 달리 신장의 기능을 생생하게 살려주며 혈압을 낮춘다는 점, 그리고 급한 불을 끄는 스텐트 시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혈관이 막히는 딜레마를 따뚜르베노 같은 액체 산화질소가 림프 청소로 닦아내 해결해준다는 점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의 쥐실험 결과가 똑똑히 증명했듯 막힌 혈류를 뻥 뚫어버리고 세포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우리 몸 전체의 미세혈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제가 자료를 덮으면서 본 마지막 멘트가 유독 낭만적이더라고요. 비록 오늘이 우리의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날일지라도 천연 산화질소 대사체와 함께라면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젊어질 수 있다. 아, 정말 희망차고 힘이 나는 문장 아닙니까? 오늘의 방대한 정보들을 아주 입체적이고 명확하게 잘 엮어주셨습니다. 고혈압의 근본 원인 해결부터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환경 개선까지 산화질소의 활약상은 인체의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자료의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다음 탐구 주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힌트도 숨어 있었죠. 네, 다음 시간이 벌써 기대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다음 시간에는 과연 산화질소 대사체가 당뇨라는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을 상대로 어떤 과학적 기전을 통해 작용하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단순히 혈관의 찌꺼기를 정화하는 것만으로 인슐린과 당뇨의 문제가 개선되는 것일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생화학적 비밀이 세포 안에 숨겨져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라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주제네요. 그리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님께서 오늘 하루 일상을 보내며 천천히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본다면 만약 산화질소가 아까 그 쥐 실험에서 보여준 것처럼 막힌 뇌의 혈류를 극적으로 뚫어주고 뇌세포 단위에 쌓인 묵은 노폐물 찌꺼기들까지 말끔하게 청소해줄 수 있다면 말이죠. 네, 상상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더 큰 그림이 있나요?
우리가 이 산화줄소의 능력을 단순히 혈압을 좀 낮추거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신체적인 수준으로만 가둬둘 게 아니라 어쩌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를 예방하고 우리의 소중한 기억력을 보존하며 나아가 인간의 뇌가 늙어가는 노화 속도 그 자체를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열쇠를 이미 우리 몸 안에 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와, 방금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뇌혈관 속을 돌아다니는 성실한 청소부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쩌면 우리 뇌의 시간표를 거꾸로 되돌리는 타임머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정말 놀라운 생명의 신비죠. 청취자님, 오늘 하루 내 몸 안에서 조용히 숨통을 조여오는 고요한 살인자에게 단 한 치의 틈도 내어주지 않기 위해 내가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는 운두쿠라, 즉 함께하는 치유의 작은 습관 하나는 무엇일지 기분 좋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길고 깊은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나 능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청취자님의 건강한 일상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당뇨 탐구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